오늘의 플러스, 올해 거장들의 경제 전망을 짚어봅니다. 이윤수 에릭의 거장연구소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은 2026년 초니까 당연히 거장들의 전망 들고 오신 거죠? 네, 보통 이제 이르면 11월부터 늦으면 2월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연간 전망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1월에 웬만한 기관들이 이제 다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블랙락이나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기관들과 또 레이 달리오나 캐시 우드 같이 또 연간 전망을 얘기한 거장들의 이런 연간 전망들을 묶어서 과연 이들은 올해 어떻게 보고 있나, 이들이 올해 던지는 화두는 뭔가 한번 제가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아,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생각해 보면 뭐 베네수엘라 사태라든가 파월 이슈도 있었고요.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연초부터 꽤 강세인 것 같아요. 네, 연간 전망의 특징인데요. 정말 저도 놀라웠는데 단 한 곳도 부정적인 전망이 없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에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긍정론자가 많잖아요. 또. 모두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예.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예. 왜 이렇게 올해는 또 좋은 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세 가지 근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요? 이제 정책 전환과 완화적 통화 정책, 그리고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 요 세 가지인데요. 예. 우선 정책 전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2025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하면은 관세 그리고 반이민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시장적인 정책이었는데 이제 25년 하반기로 넘어가서 26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은 이제 세금 환급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피봇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전환이 25년과는 이제 다른 26년에 좋은 호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완화적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연준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작년 10월 말부터 시장이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장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 자금 시장이 좀 경색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유동성 경색 우려가 있었는데 연준이 12월에 좀 피벗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월에 한 400억 달러 정도의 이 돈을 풀겠다는 사실상 QE라고 평가하는 곳들도 있습니다만 여튼 금리 인하와 함께 이제 돈도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리는 한 50bp 정도 내리고 동결할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장 재정인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정부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각 시기별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얼마나 이제 이 돈을 쓰고 있나를 나타내는데 2022년 들어서 정부가 돈을 쓰는 폭이 확 커졌습니다. 그렇네요. 이 큰 손이 됐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를 자기들이 또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러시아 위협에 맞서서 본인들이 또 이제 이 국방력을 키우려고 방산 투자를 또 엄청나게 하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을 바꿨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유럽은 그런 블록화라는 사정 때문에 이제 돈을 쓰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가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해외 기관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AI 투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네. 거버넌스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성장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 세계 정부들이 성장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호재 때문에 26년은 경제가 괜찮을 거고 그에 따라서 주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한번 정리해보면 미국 내부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 이 두 가지로 돈도 풀고 있고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도 과거처럼 시장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바뀌어가는 분위기가 있으니 미국 경제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돈을 좀 푸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으니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군요. 자, 그런데요. 정작 이렇게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슈들은 많이 있는데 최근 미국의 고용 증가율은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고용 안 좋으면 주식시장도 뭔가 꺾여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또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올해 주요 기관들과 거장이 던지는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지난주였죠. 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뽑힌 인물 중에 하나가 케빈 헤셋 아니겠습니까? 예. 이 케빈 헤셋 같은 경우는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지난 이 1월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보면은 좀 혼재된 양상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비농업 고용은 생각보다 안 나오고 실업률은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오고
나오고. 근데 또 GDP 나우를 보면은 4분기 성장률이 또 5%대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이 고용 없는 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뭐 이 앞으로는 이런 게 이제 뉴 노멀이 될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 뉴 노멀이냐? 우선 첫 번째로 이 5년 전부터 노동시장 구조가 많이 바뀌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연간 미국의 생산성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2020년부터거든요. 예. 2010년대에는 생산성 증가율이 한 1%대다가 2020년 들어서 이 생산성 성장률이 갑자기 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2020년에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근무 형태가 많이 바뀌면서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 근무 행태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네. 새로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디지털화도 도입을 해보고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돌아보면서 아 이거는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구나, 이건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구나라고 이 근무 형태를 다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2020년부터 노동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또 AI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 AI의 이 생산성 향상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두 명이서 할 일을 한 명이서 해도 되기 때문에 이 고용 없는 성장이 이 평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AI 때문에 대량 실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거긴 그 대량 실직까지는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파란색이 빈 일자리 수고요. 빨간색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 보통 기업이 채용 공고를 줄이면은 고용을 안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채용 공고도 줄이고 내부 인력도 이제 구조조정으로 들어가면서 해고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채용 공고는 줄였는데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뽑고 안 자른다는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의 이 직원들이 AI를 활용해서 잘 일을 하기 때문에 예. 굳이 더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지금 AI 활용해서 생산성이 높아진 직원들을 굳이 자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뽑고 안 자른다가 이제 노동시장의 새로운 이 평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화두가 이제 중요한 점이 이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고용 둔화가 그럼 성장 둔화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고용이 둔화되면은 가계 소득이 줄어든다는 건데 그러면 금리를 내렸을 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정책의 향방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가 지표뿐만 아니라 고용 지표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보는 지표들 중에 하나인데 고용 지표를 옛날과 같이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러면 AI 산업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다른 산업이나 미국인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럼 이런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도 더 뚜렷해질까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또 제기한 화두가 K자냐 U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이 K자 한마디로 이제 양극화 성장이죠. U자는 전반적인 성장인데 전체적인 경기는 좋아지겠지만 이게 양극화 형태로 이 수혜자들만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같이 이 수위가 오르니까 다 같이 떠오르냐, 요렇게 요 관점이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우선 K자 성장을 주장하는 이들에 있어서는 지금 AI와 BAI의 기업만 봐도 이 실적이 너무나 많이 차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파란색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M7의 EPS 성장률 추정치고요. 노란색은 S&P 500의 EPS 성장률 추정치고 초록색은 이제 M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기업의 EPS 성장률 추정치입니다. 근데 보시면 완전히 양극화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이제 AI와 BAI에 있어서 이렇게 현격한 격차가 벌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이 둔화되는 고용,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그걸 보면 그렇게 이제 고용은 저조한데 또 AI 투자는 엄청나고 이런 식으로 또 양극화를 보이고 또 가계 역시도 양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위 10%가
미국 주식의 90%를 가지고 있고요. 연방 소득세의 3분의 1을 납부합니다. 하위 60%는 미국 주식의 10%만 가지고 예. 있고 하위 연방 소득세의 3분의 1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이 성장의 과실을 수혜자만 가져가는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 쪽에 따르면은 투자는 역시 AI 기업 이 답이다. 왜냐면 요 양극화에서 올라가는 사이드가 분명히 AI고 BAI는 이 하락한 사이드이기 때문에 AI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 이제 U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이 올해 경기를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경기가 회복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타격을 받았던 곳도 다 같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경기 사이클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제 회색 음영 처리된 부분이 이 금융 환경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수가 요 그래프에서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금융 환경이 상당히 빡빡하다. 기업 활동하기에 좋지 않다라는 뜻이고 회색 꺾은선 그래프는 비닐자릿수고요. 이제 파란색 꺾은선 그래프는 미국의 산업 가동률입니다. 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022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금융 환경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일자리 수도 줄고 그리고 산업 가동률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23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24년, 25년 다시 비닐자리 수도 늘어나고 산업 가동률도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25년에 이 관세라는 악재가 덮치면서 25년에 원래대로라면 계속해서 이제 이 거시경제 회복이 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예. 앞서 말했듯이 관세 이슈 이제 사라지고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25년에 있어야 될 회복이 26년에 나타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으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던 섹터들이 26년에서야 이제 회복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양극화 추세가 전반적으로 전개되면서 경제 성장도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기본적인 생활비가 너무 올라서 이 물가 때문에 지금 생활이 아예 감당이 안 될 정도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다고 하던데 이 문제는 뭐 더 커지진 않을까요? 네, 이 문제가 아마 미국 사회를 또다시 한번 흔들 수 있는 새로운 변혁의 에너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맘다니의 당선과 더불어서 affordability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당 가능한 물가, 내가 생활 가능한 그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시대를 연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백인 남성 블루칼러 노동자의 분노였단 말이죠. 그들의 소외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노에 이어서 미국 사회의 새로운 분노가 affordability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베이를 보더라도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affordability를 화두로 맘다니가 또 파격적으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또 이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완전히 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영향력을 상실을 했는데 이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정부 여당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 핵심 정책은 인플레이셔너리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관세라든지 반이민이라든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야당이었을 때는 물가로 재미 보다가 이제 본인이 집권 여당이 되니까 다시 이 본인의 공격 카드가 자신의 발목을 잡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러 예측 시장을 보면은 민주당의 승리 확률을 대략 한 8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는 또 이 28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의 전초전인데 앞서 봤듯이 보수는 원래 결집해 있고 진보도 이제 이 affordability를 계기로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결집한 세력이 26년 선거에서 한번 부딪히고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28년 이 대선 본 게임까지 정치적 긴장도를 높여가면서 서로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 맘다니 당선과 더불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세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부유세가 도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유세가 지금 자산 시장에 좀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가계 자산이 한 15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현금이 5조 달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유세가 1에서 2%만 부과된다고 한다면은 연 1.5조 달러에서 3조 달러가 이제 부유세를 내야 되거든요. 가격 예. 입장에서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 현금은 5조 달러인데 부유세를 3조 달러 내야 되면은 그러면은 치명적이네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 수밖에 없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도 트리거가 돼서 이제 시장을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장들도 있었습니다. 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군요. 자, 그런데 그나마 AI 때문에 전반적인 주가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또 AI 관련한 그런 것들 때문에 생산성도 높아져서 경제 성장률도 반등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호조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키는 AI인데 그런데 몇 달 전부터 AI 버블러 논란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가장 핫한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버블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 이 버블 키워드가 싹 들어갔는데 이 주요 기관들 모두 이 버블 우려는 좀 사라졌다. 버블 우려를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월만 이 현재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뭐 K임 레이쇼로 보면은 이제 S&P 500의 PER인데 이제 10년치의 이제 평균 실적과 물가를 감안한 PER이죠. 그게 이제 닷컴 버블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만 보면은 상당히 지표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얘기죠. 이 그래프는 이제 이 남색이 S&P 500 중에서 가장 큰 5개 기업의 PER이고요. 네. 이 하늘색은 나머지 495개 기업의 PER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비싼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대비를 한 건데 이 밸류에이션의 격차가 보시면은 25년 들어서 좀 많이 수그라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그래프의 이제 2000년대를 보시면은 닷컴 버블 때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밸류에이션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직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다. 또 밸류에이션 격차가 벌어지고 더 과열이 돼서 비싼 주식과 싼 주식의 차이가 훨씬 더 크게 극단적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버블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리고 특히 올해는 이 실적 성장이 주가를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멀티플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면은 올해는 이제 EPS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PER, 그러니까 멀티플이 축소되면서 주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역시도 좀 저하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방금 보여주셨던 그래프를 보면 닷컴 버블 때 두 그래프가 크게 벌어졌고 닷컴 버블 끝나니까 두 그래프가 바짝 붙어 있는데 다시 최근에 벌어져 있다라는 건 지금도 어느 정도 거품이 좀 섞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열이 있기는 한데 예. 당장 터질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거장들이 그렇다면 다음번 유망하게 생각하는 섹터는 뭘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유망해질 섹터 뭡니까? 우선 AI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과연 AI에서는 어떤 테마가 잘 나갈 것이냐? 너무 뻔한 정답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라든지 네. 이제 전력 같은 인프라 기업들이 유망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뻔하지만 이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 또 이유는 다른 이제- 건 뭐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AI로 인해서 비용은 기업들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서베이를 보면은 뭐 이런저런 분야들에서 비용이 줄었다고 대답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분야에서 어떤 섹터든 비용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AI로 매출이 늘어났냐라고 물으면은 답을 하지 않는 섹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선 이것 때문에 뭐 비용이 줄긴 했는데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모르겠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AI가 어떻게 수익 모델이 될 것이냐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AI의 기반을 까는 테마들 한마디로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그런 기업들이 가장 안전하고 잘 네.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섹터는 이제 경기 민감주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만큼 이제 경기 순환에 민감한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금융주를 뽑았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규제 완화에 상당히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되는 섹터인데 실제로 작년 10월 말부터 이 지수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금융주는 꽤 잘 버텼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규제 완화 호재로 잘 버텼고, 그럼 10월 말 하락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이 수익률을 보면은 S&P 500은 0.48%인데 S&P 500 내에서 금융 섹터는 6%입니다.
그리고 KBW 은행지수라고 은행들 주가를 모아놓은 지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13.8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가 이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서도 올라가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또 수혜 입는 효과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주택입니다. 지금 주택 시장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예. 미국의 주택 판매량이 지금 대략 한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합쳐서 450만 건 정도 되는데 예. 70년대 후반이 450만 건이었습니다. 70년대 후반에 미국 인구가 2억 명이었고 지금은 3억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게 인구 차이가 그때보다 한 50% 이상 많아졌는데 근데 주택 그 거래 건수는 거래량은 똑같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침체됐다는 그렇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MBS 모기지 증권을 2천억 달러 매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기 예. 때문에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주택으로 대출받아서 갈아타기도 힘들고 신규로 이제 주택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대출받기도 부담스럽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모기지 금리를 낮추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고 또 이 주택 시장이라는 게 또 민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이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해서 주택을 상당히 유망한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 고민하려면 또 유가도 잡아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인데요. 유가는 뭐 절대적인 수준은 지금 뭐 상당히 낮은 건 맞습니다. 예. 추이를 보면은 대략 한 2년, 근 3년 동안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에너지 섹터가 이 때문에 엄청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 S&P 500을 섹터별로 보면은 에너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에너지 섹터가 저평가됐고 이제 유가 역시도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공급 과잉이거든요. 예. 수요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침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서 늘리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유가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 거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 관련 인프라 투자가 올해 더 박차를 가할 텐데 그럼 그 전력은 어디서 생산하느냐?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걸 이 재생에너지로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천연가스도 끌어다 써야 되고 원유도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급 역시도 지금은 베네수엘라 때문에 이제 원유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네. 정작 원자재 시장에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 생산량이 일간 한 100만 배럴 정도 되잖아요. 이게 오펙에서 한 12개 국가 중에서 9번째 순입니다. 네. 오펙 생산량 중에서 한 자릿수 정도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생산량을 늘려서 이게 유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급을 하려면은 여기서 한 몇 배씩 늘어야 되는데 근데 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캐펙스가 많이 시설들이 많이 낙후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많은 캐펙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베네수엘라는 또 초중진류라는 말이죠. 이 초중진류가 거의 진흙 같은 질감이거든요. 우리가 네. 생각하는 액체 같은 질감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시추를 하려면은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땅 속에 지열을 불어넣어서 스팀을 불어넣어서 이걸 예. 녹인 다음에 뺀다든지 아. 아니면은 물에 폴리머를 섞어서 물의 예. 비중을 비중을 높인 다음에 물로 밀어내 가지고 땅 위로 뽑는다든지 예.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그 두 가지 방식 모두 설비가 안 돼 있습니다. 스팀 방식은 캐펙스가 너무 많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베네수엘라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시추할 수 있는 방식이 물에 폴리머를 넣어서 밀어내는 이걸 EOR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만 이거 역시도 비용이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은 물에 계속해서 폴리머를 섞어줘야 되기 예. 때문에 폴리머를 계속해서 구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생산량 확증이 크게 늘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원자재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가는 올해 좀 반등을 하고 에너지 기업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금융, 주택,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를 경기 민감주에 있어서 좀 좋은 혜택을 볼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올해라고 해야겠죠. 올해 유망한 섹터는 역시 AI 그리고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분야도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매년 연초에 다양한 전망들 쏟아지지만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을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유명한 투자 거저 중에 한 명이죠. 캠 피셔는 연간 전망을 가장 늦게 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럼 연간 전망을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내세요?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선반영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은 어쨌든 미래를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기관들의 전망이라든지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주요 인사들의 예상들은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캠피셔의 입장입니다. 그들이 연간 전망으로 주가나 이런 흐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거는 그들이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식시장의 원리상 이러한 예상을 내면은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캠피셔는 어떻게 연간 전망을 보라고 하느냐? 네. 본인은 이 연간 전망을 낸 걸 쭉 다 보고 이런 이슈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겠구나라고 예.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 주가에 반영 안 된 게 어떤 게 있지? 지금 이 연간 전망에서 내놓은 변수주 중에서 아직 요건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는 걸 구분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연간 전망에 안 나온 것들 그건 아직 가격이 반영이 안 됐구나라는 식으로 연간 전망을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캠피셔의 교훈을 생각해 보자면은 연간 전망이 이제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주요 기관들이나 거장들이 연간 전망에 있어서 올해 주요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게 뭔지 그럼 이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은 그런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변수 외에 난 또 이 경제에 있어서 주가에 있어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라는 변수는 또 어떤 게 있는지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연간 전망을 잘 활용하는 방식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연초마다 쏟아지는 연간 전망 이것이 알고 봤더니 무용지물이 아니라 선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적중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굉장히 시사점 있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2026년을 대비하기 위한 좋은 조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에릭의 거장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